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결국 반등에 실패했고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전날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부터 이틀에 걸쳐서 미국의 FOMC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결정과 더불어서 경기의 전망,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점도표까지 나오죠. 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 심리가 시장에는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리와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3.48%까지 급등했습니다. 달러 강세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30년물 국채 금리보다 좀 높은 상태이거든요. 물론 통상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10년물과 30년물도 좀 역전되는 현상도 지난 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또 개장 직전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10%를 기록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지울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날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긴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없었고요. 그냥 미국의 LNG 터미널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현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경계심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6월 14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FOMC의 중요한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화요일의 증시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간밤에 주요 지수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 들어서 하락폭이 커졌고요.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49%, S&P 500은 0.37% 하락했고 그나마 나스닥은 0.18%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FOMC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준이 보다 적극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을 비롯해 채권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화요일에 3.45%까지 올라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3.41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전조로 알려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마크 해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엔 뒤처져 있다, 즉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 역시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경기 침체 시점에 대해서는 6개월 후라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0.8% 올라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FOMC가 마무리되죠. 5월 CPI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거론돼 왔었는데요. 이제는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90%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존 입장대로 일단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상황을 봐가면서 7월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단번에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나설지 연준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몇 보여지는 날입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부진했던 반면에 기술 섹터 그리고 임의소비재 섹터가 반등했는데요. 오늘 기술주들 보시면 테슬라가 2.5% 정도 상승해줬고요. 또 엔비디아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역시도 각각 약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 주간 시장이 안전자산 위주의 섹터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입니다.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 측은 인프라 클라우딩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돼서 분기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덱스 역시 오늘 급등했습니다. 올해 배당금을 50%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더불어서 행동주의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이사 3명을 이사회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주가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 역시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그가 최근 트위터 임직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행 관련주들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그리고 델타항공이 각각 3%,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프리포트 LNG의 수출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죠. 해당 시설 측에서는 이 폭발 이후로 공장 재가동이 금방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필요한 모든 수리가 완료되고 전체 발전소가 재가동되는 건 2022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 중 2% 이상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천연가스가 일시적으로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여전히 93%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코인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요일 아시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21,000달러 아래로 하락한 후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매각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감소해서 토요일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에서 약 2천억 달러가 소실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2,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 전망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는 애프터마켓을 마켓 픽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하락시 매수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하락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네, 블랙락에서 지난밤에 나와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가, 수석 투자 전략가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락시 매수라는 주식시장의 공식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블랙락은 이번에는 패스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어떤 시장의 최근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대형 기술주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보상해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하락하는 걸 가지고 그런 종목들에 뛰어드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3월달 말까지 해가지고 현금 보유 비중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더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관련된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수익 추정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공급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주식의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격을 봤을 때는 아직은 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너무 빨리 이렇게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용시장이라든가, 그동안 제가 이제 해고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임팩트를 좀 더 줘야 될 수 있다. 시장 가격에 반영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매수의 신호를 확인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반등에 대한 게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리고 성장이라든가 고용에 대해서 비용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반영되는 이런 시기가 와야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다 보니까 이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점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일단 블랙록에서는 아직은 패스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도 좀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지금 처음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시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규 뭐 매수 성장주들 매수, 포드나 뭐 시스코나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뭐냐면 뭐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한 6, 7천 원부터 매수를 이미 시작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미국의 애플 같은 종목들도 지난번에 이제 하락 많이 했을 때 145불 정도 이렇게 반등하거나 하락할 때 요때 이거 괜찮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애플 한 종목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보유 비중이 30%인 분들은 지금 하락장에서 20%까지 추가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유 비중이 50%까지 차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아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블랙락에서 말했듯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분들이 투자를 더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50%까지는 이 구간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할 수 있는데 2차 매수 시기는 7, 9월 사이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9월 이후에 정확히 50% 이상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조금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물타기 전략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매수 단가 낮추겠다고 들어가면은 매수 단가 낮추겠다고 들어간 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뭐 불안해하는 것도, 정말 이게 장기화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안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장이 장기화돼서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때 돼서 이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50%만의 비중 내에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다음번 5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겠다 하면은 비중을 확대하겠다 하면은 앞서 블랙락이 말을 한 것처럼 어떤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업 수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7, 9월 사이에 잘 보면서 그 이후에 비중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해야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그렇지 못하고 물타기 개념으로 지금 시장에서 적응하게 되면은 반드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서둘러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매매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본격 QT 돌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오늘 밤부터 연준은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9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와 MBS, 모기지 담보 채권이죠.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흡수하는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단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이번 달부터 9월까지는 매월 950억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양적 긴축이 시장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14년간 이어오던 이 양적 완화 기조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더욱 주목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번 주 연준은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여기다가 QT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건 거의 100bp에 가까운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그런 인식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자, 예전에 댈러스 연은 고문이었던 다니엘 부스는 이렇게 평가했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디폴트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해고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패드풋에 돌입하는 레벨이 생각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현재 인식하고 있다면서 패드풋은 이제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하죠. 그만큼 시장의 바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Q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시장은 추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시장에 반영된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전망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은 연준에서 이제 지난 5월 초에 확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핵심은 그거였어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뭐 바로바로 매각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는 이런 어떤 과거의 강한 어떤 수준의 그런 전략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이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이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기를 채워서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이제 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공격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그다지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래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연준에서 이미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뭐 펀딩 자금 부족에 의한 해고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직접적이고 급진적인 어떤 주가의 변화, 시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6월 23일 날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 이제 시나리오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 미국 은행들이 은행권에서 얼마나 재정 상황을 안정되게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기대 수준 범위에 있다면은 무리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또다시 생겨가지고 뭐 연준에서 더 추가적인 걸 얘기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급진적인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분석을 좀 전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페덱스의 사진이 보이고요. 행동주의 펀드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저도 지난 밤 사이에 페덱스 관련된 뉴스를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페덱스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밤에. 그 행동주의 투자자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즉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한 거를 이제 서로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배당금이 53%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6월 1일자로 CEO가 바뀌었죠. 지금 뭐 라즈 수브라마니암이라는 그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분이
첫 번째로 행동을 한 게 바로 이제 페덱스를 그동안 압박해오던 D쇼라는 그 헤지펀드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그 헤지펀드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사를 갖다가 앉혀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3명을 앉혔고요. 그리고 뭐 임원 급여들도 좀 조정을 했고, 그리고 배당을 이제 1.15달러, 1달러 15센트로 이제 75센트에서 급격히 올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던 그런 기업인데, 근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만큼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또 배송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어떤 경쟁 체계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의 주식이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행동주의 투자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 투자자분들도 나도 미리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는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일 텐데, 그럼 과거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주식 투자의 결과는 좀 어땠을까요? 실제 수익이 좀 났을까요? 전반적인 결과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례들을 좀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꼽자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들어간 게 가장 우수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행동주의의 어떤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회사는 배당을 하지도 않던 그 주주에 대한 어떤 정책이 굉장히 떨어지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를 2015년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왔던 행동주의 펀드를 갖다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서 지분을 굉장히 늘렸는데, 그러면서 지속적인 배당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거는 엑슨모빌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엑슨모빌은 운이 좀 좋았던 게 유가가 굉장히 지금 올라갔죠, 최근에. 그러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유가 상승이 없었더라면 사실 주가 상승에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떤 사업적인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이제 지배 구조를 바꿔가지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상생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보면은 배당을 더 받겠다라는, 내 몫을 챙기겠다라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슈가 되던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간 기업들이 뭐냐면은 펠로톤이라든가 유니레버, 이제 도구 비누 많이 쓰시죠. 그 유니레버라든가 헌츠메린이라든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소매 유통주 관련해서 펄스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달러트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달러트리가 최근에 이제 소매 실적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가 상승된 거를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모두 하락해서 별로 그다지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펀드멘탈을 갖다 개선시키거나 지배구조를 바꿔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배당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의 펀드멘탈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 마라.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도 댓글창을 보다 보면은 부정적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뭐 뉴스가 나쁠 때는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자,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라면서 시장은 더 크게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내비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자,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직 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사라는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요. 대표적인 미국 강세론자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제부터 매수하기 시작하면 1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약 4에서 5%가량 이겨왔다고 평가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물가 상승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S&P 500 지수는 물가를 이겨왔기 때문에 지수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뭐 그가 시장 바닥을 지금 예측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보는 것처럼 5%가 지금부터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10%가 추가 하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그만큼 이제 바닥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다만 미래를 보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억만장자 투자자인 리온 쿠퍼만은 고유가와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때문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 말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고점이 4,800이었거든요. 그러면 40%를 제외하면 2,8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쿠퍼만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대형 IB들의 이 S&P 500 지수 밴드를 좀 보더라도 좀 낮게 보는 쪽도 현재 3,2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게 전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리세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떨어진다면서 전형적인 리세션 시기에 이익은 20%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는 이익에다가 밸류에이션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면 지수가 안 떨어질 수 없죠. 그러면서 그는 만약 자신이 맞다면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의견조차도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쉽게 진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이고, 자, 월가에서 전망하는 그럼 시장 바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전망하고 있을까요?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제 짧을 때는 뭐 33일 만에 지난번 이제 팬데믹 기간에 끝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한 60일 정도 걸렸던 S&P 500 지수가 그렇게 60일 동안 하락했던 뭐 2009년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이제 길게 갔던 거는 2007년도부터 해서 크게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 하락해서 400일 정도 하락했던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 났을 때는 이때도 한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630일 정도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장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6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러스 세상도 아니고 금융시장이 연쇄 파산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 유가 파동이라는, 유가가 높긴 하지만 뭐 전쟁이 나서 파동이 나는 정도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하락은 역사적으로 적용돼 왔던 일반적인 어떤 그 조정 약세장 구간에서 적용돼 왔던 되돌림 구간을 좀 적용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되돌림 구간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의 어떤 구간이 남아 있고, 뭐 되돌림 구간을 여러 가지 형태의 되돌림 구간이 있지만 최대 한 26%까지 보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26%까지 가더라도 그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화될 경우 38%까지 이제 구간 하락을 얘기를 하고 뭐 올 여름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름에 다 떠나라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정말 38% 구간까지 가게 되면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데 굳이 주식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걸 버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앞으로 이제 9월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그 상황을 한적인 예측 가능한 수준은 23% 정도 구간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받으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도 인상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기업 수익도 나오고 이러면서 가을부터는 조금 반등에 대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어쨌든 시간이라는 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하락한다고 물타기 개념으로 들어가다가는 정말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큰물샘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